실버관계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삶도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길. 왜 요즘은 내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지? 내가 뭘 잘못 말한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지는 않으신지요? 자녀에게 좋은 말을 건넸는데 또 그 얘기야라는 반응이 돌아오거나 지인과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느새 대화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린 경험 말입니다. 왜인지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대화가 어색하게 끝나버리는 순간들이요. 그럴 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이 들었다고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건가? 이제는 내 말이 귀찮은 건가? 하는 서운함과 함께 그래, 이제 나도 말을 아껴야겠구나 하는 쓸쓸함까지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이 틀렸기 때문도 아니고 내용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같은 60대인데도 대화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을 시작하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단 하나, 말을 어떻게 꺼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의 무게가 아니라 말이 시작되는 방식,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비밀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려고 합니다.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필요한 말의 태도는 무엇인지, 왜 어떤 말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존중이 따라오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말투를 바꾸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말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되는 대화 방법 5가지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존중을 조금씩 깎아먹게 되는 대화 방법 3가지를 차분하게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난 삶과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받게 되는 대화 방법 1번째, 이 말부터 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최근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3이신 김영자님은 3개월 전부터 아들과의 대화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도 늦게 왔네. 그렇게 야근만 하면 몸 상하는 거 모르니? 건강이 제일인데 회사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러면 아들은 엄마는 회사 사정도 모르면서 왜 자꾸 그래요라고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영자님은 자식 걱정에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속상하셨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셨답니다. 오늘은 어땠어? 많이 힘들었어? 그러자 아들이 처음으로 회사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는 것, 팀장님이 까다로운 분이라는 것, 그래도 이번만 넘기면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요. 영자님은 그때 그저 그랬구나, 힘들겠다라고만 답하셨답니다. 조언도 걱정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스스로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했고 그날 이후 아들과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먼저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라며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그의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을 하였는데 바로 공감적 경청의 힘이었습니다. 로저스는 상담사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때보다 진심 어린 질문과 경청으로 내담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울 때 치료 효과가 3배 이상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열린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질문보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라는 질문이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말보다 어떻게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하는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질문으로 시작하는 대화가 존중받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 답을 찾을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조언이나 충고로 시작하는 대화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고 당신은 모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의 판단은 부족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랑과 걱정에서 나온 말씀이겠지만 말의 구조 자체가 그런 위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질문은 여러분의 지혜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 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가 알려준 답보다 스스로 찾은 답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전에 관계적인 존재다. 사람은 옳은 말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로 대우받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어? 왜 그래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어? 그러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포장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말에 큰 존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중받게 되는 대화 방법 두 번째, 조언을 해주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박철수님은 4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고 5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조카가 회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 그건 말이야. 내가 회사 다닐 땐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내 경험상 확실하거든. 처음에는 조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세 번이 지나자 조카는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면 조카는 슬며시 자리를 피했고 철수님은 그런 조카가 서운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와 저녁을 먹다가 비슷한 고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경험한 회사 생활이랑 요즘 애들이 하는 회사 생활은 다르대. 우리 때는 평생 직장이었잖아. 근데 요즘은 이직도 잦고 조직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대. 그 말을 듣고 철수님은 다음 가족 모임에서는 조카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 요즘 회사 분위기는 어때? 그러자 조카가 눈을 빛내며 요즘 회사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님은 그저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하는 방법이 맞겠네 하고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조카는 오히려 철수님께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때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어요? 철수님의 경험은 이제 강요가 아니라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새치기를 부탁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두 번째는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세 번째는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복사를 해야 해서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유 없이 부탁했을 때는 30%가 허락했지만 합리적 이유를 댔을 때는 94%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복사를 해야 해서라는 말은 사실 아무 이유도 아닙니다. 복사기 앞에 선 사람은 모두 복사를 하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93%가 허락했습니다. 랭어는 이것을 생각 없는 동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유의 내용보다 이유를 제시했다는 형식 자체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훨씬 더 협조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험을 강요할 때와 나눌 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는 선택권을 빼앗지만 나는 이렇게 했었어는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60대의 말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의도와 방식이 어긋날 때입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 마음은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시의 형태로 나오면 상대는 도움보다 통제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이런 방법도 있더라.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참고만 해도 돼라는 말은 상대에게 공간을 남깁니다. 존중은 상대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상대가 움직일 수 있게 남겨두는 여백에서 생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16세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이야기할 뿐이다. 그는 자신의 책 수상록에서 평생의 경험과 사색을 담았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이 진리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답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수상록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히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강요하지 않고 이야기로 나눌 때 훨씬 더 오래,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겪으셨고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경험을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로, 부담이 아니라 선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존중받게 되는 대화 방법 세 번째,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말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 이해할까봐, 놓칠까봐 설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빨라져요. 특히 의견이 다를 때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면 말이 더 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많이 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상대는 기억을 잘하지 못했고 표정도 딱딱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말을 이해할 때 내용보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속도와 호흡을 인식합니다. 말이 빠를수록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속도가 느린 화자는 더 침착하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더 성숙한 인물로 인식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속도만 달라져도 전달되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의 속도는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태도의 표현입니다. 빠른 말은 지금 당장 이해해라는 신호로 들릴 수 있고 느린 말은 당신이 이해할 시간을 주겠다는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60대의 말에서 속도를 낮춘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뜻은 옅어진다. 빠른 말은 많아 보이지만 느린 말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생각하면서 말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의식적으로 한 박자만 늦춰보십시오. 그 한 박자가 여러분의 말을 가볍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존중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오지 않고 속도를 낮추는 여유에서 따라옵니다. 존중받게 되는 대화 방법 네 번째. 이것을 먼저 말하면 존중은 따라옵니다. 67의 한명숙님은 손주를 무척 아끼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손주가 시험을 보고 왔을 때 명숙님은 시험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건 다 맞았는데.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손주는 시험지를 확 낚아채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조용히 말했답니다. 어머니, 애가 이번에 수학 80점 맞았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지난번에 60점이었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상했나 봐요. 명숙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60점에서 80점으로 올린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그 다음날 손주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어제 생각 없이 말했네. 60점에서 80점 올린 거 정말 대단한데 말이야. 할머니가 봐도 이 문제들 어려운 거 많던데 어떻게 공부했어? 손주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님은 그때 알았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건 완벽한 점수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것을 알아주는 것이었다는 거요. 지금은 손주가 시험을 보고 오면 항상 명숙님께 먼저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잘한 부분을 먼저 찾아 칭찬해 주신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행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의 비율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점을 먼저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장점을 먼저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위에 개선점을 쌓을 때 비로소 성장이 일어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포용한다. 장점을 먼저 보는 것은 물처럼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더 잘 보이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60점에서 80점이 된 것,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노력한 흔적, 작은 변화들을요.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다음 말을 기다리게 됩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하고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또 뭘 발견하셨을까?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존중받게 되는 대화 방법 다섯 번째, 30초의 가치를 아시나요? 64세 정미라님은 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딸은 30대 중반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님은 늘 딸 걱정이 되셨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딸이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님은 딸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평소라면 무슨 생각해?
왜 그래? 하고 물어보셨을 텐데, 그날은 그냥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미란님은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딸이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딸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외로워. 미란님은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나만 혼자인 것 같아. 근데 막상 결혼하고 싶냐고 물으면 또 잘 모르겠고. 미라님은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딸이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30분 정도 이야기한 딸이 마침내 미라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미라님은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딸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라님은 그날 침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배우셨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의사 에드워드 할로웰은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하였습니다. 평균적인 대화에서 한 사람이 말을 끝내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단 0.2초에 불과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로웰은 이것을 가짜 경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릴 뿐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반면 그가 연구한 치유적 대화에서는 침묵의 비율이 30% 이상이었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충분한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할로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대화가 끊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불편한 침묵을 견디는 능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3초 이상 지속되면 불안해하며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대화는 그 불편함을 견딜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방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침묵을 너무 빨리 깨뜨리면 상대방은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낼 기회를 잃습니다. 60대가 되면 인생 경험이 풍부한 만큼 상대방의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바로 조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할 시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침묵을 견디며 기다려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승 스즈키 순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몇 가지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수록 오히려 열린 마음을 잃기 쉽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말 사이의 침묵에서 진실이 들린다. 선불교에서는 침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깊은 진리가 침묵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견디며 기다려준다는 것은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안다가 아니라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실을 꺼내도록 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 주어서. 존중을 깎아먹는 대화 방법 첫 번째, 타임머신은 이제 그만 타세요. 올해 69이신 윤태호님은 아들과 갈등이 많으셨습니다. 아들이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태호님은 반대하셨지만 아들은 끝내 도전했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태호님은 그 일로 큰 돈을 잃으셨고 마음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빚도 갚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님은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내 말만 들었어도 그때 날린 돈이 얼마였는데. 아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듣다가 점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돌아가고 전화도 짧게 끝냈습니다. 태호님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실을 말하는 건데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아버님, 저희 남편도 그 일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 꾸고 자책하고 이제 겨우 일어섰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하시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대요. 태호님은 그 말에 깜짝 놀라셨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자책했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태호님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대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든 건 없어? 이 같은 현재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먼저 그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죠? 그래도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은 일을 더 신중하게 하게 됐어요. 태호님은 그제야 알았답니다. 과거를 내려놓았을 때 아들도 비로소 그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과거의 실수를 계속 상기시켰고 다른 그룹에게는 현재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상기당한 그룹은 문제풀이 능력이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문제도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현재의 강점을 강조받은 그룹은 평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바우마이스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사람은 과거를 방어하느라 미래를 만들 에너지를 잃는다.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왜 존중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과거가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그 일로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반성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너는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잊지 못합니다. 그 실수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과거를 언급합니다. 그때처럼 또 그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자녀는 그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아빠, 엄마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그때 그 실패한 사람으로만 본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좌절감을 줍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을 향해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된다. 이것은 과거가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과거는 이해를 위한 것이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진정한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나 자신에게도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과거를 계속 언급한다면 그것은 상대방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 과거에 갇히게 만듭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언급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일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타당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이미 그 일로 충분히 벌을 받았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과거를 언급하고 싶을 때마다 대신 현재의 변화를 찾아보세요. 예전보다 나아졌네. 지금은 다르게 하고 있구나 같은 말들로요. 과거는 교훈이지 족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족쇄를 풀어줄 때 상대방도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존중을 깎아먹는 대화 방법 두 번째, 최악 중에 최악은 바로 이것 하는 것. 강은숙님은 두 딸을 두셨습니다. 큰 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 딸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숙님은 늘 작은 딸이 걱정되셨습니다. 수입도 불안정하고 미래도 불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딸이 집에 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니 좀 봐.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안정적이잖아. 너도 그런데 취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디자인이 뭐가 대수라고 그걸 계속하니? 처음에는 작은 딸도 엄마 나는 내 일이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되자 작은 딸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자리를 떴고 전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은숙님은 섭섭하셨지만 왜 딸이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은숙님께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엄마, 동생이 요즘 우울증 약 먹는 거 아세요? 은숙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큰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데요. 엄마가 자기를 항상 저랑 비교하신대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자기가 루저가 된 것 같대요. 자기 일도 자신이 없어지고. 은숙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걱정에서 나온 말이 딸을 이렇게 아프게 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은숙님은 작은 딸을 큰 딸과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대신 작은 딸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어떤 작업하니? 힘든 건 없어? 같은 질문들을요. 몇 달 후 작은 딸이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을 가져와 보여주며 말했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번에 상도 받았어요. 은숙님은 그때 비로소 딸의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보셨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빛을 얼마나 오래 가렸는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퍼즐을 풀게 한 후 한 그룹에게는 넌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퍼즐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67%는 쉬운 퍼즐을 선택했습니다. 실패해서 똑똑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반면 노력했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92%는 어려운 퍼즐을 선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교의 효과였습니다. 드웩의 후속 연구에서 너는 내 형만큼 똑똑해라고 말한 그룹과 너는 내 방식대로 잘하고 있어라고 말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형과 비교당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도전을 회피하며 심지어 속임수를 쓰는 비율이 3배 높았습니다. 비교는 사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만듭니다.
나는 누구보다 나으면 괜찮고 못하면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왜 이렇게 해로울까요? 여러분은 좋은 의도로 비교하십니다. 저 사람을 본받으면 더 나아질 텐데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비교를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본받음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선고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길을 갑니다. 빠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비교는 그 고유한 길을 부정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한다. 나는 내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니체는 당시 사회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획일적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니체가 말한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처럼 되어야 해가 아니라 너는 너로서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쁘게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존중을 깎아먹는 대화 방법, 세 번째 정답 요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박순자님은 오랜 친구 모임이 있으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데 최근 들어 순자님은 모임에 나가기가 조금 꺼려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에서 자신이 말을 꺼낼 때마다 한 분이 항상 해결책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순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초기래. 나이가 드니까 이런저런 데가 다 아프네. 그러자 그 친구분이 바로 말씀하셨답니다. 아, 그건 글루코사민 먹으면 좋아. 나도 먹는데 효과 있어. 그리고 무릎에 찜질도 해야 하고 계단은 절대 안 올라가야 해. 내가 아는 병원 있는데 거기 가봐. 순자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으셨답니다. 단지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을 뿐인데 해결책을 듣고 나니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정보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공감을 원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다른 날,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아프다고 했지? 많이 힘들겠다. 나도 작년에 허리 아플 때 정말 힘들었거든.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고장나는 것 같아 속상해. 순자님은 그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정말 그래.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답니다. 순자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조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조언보다 공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UCLA의 심리학자 셜리 테일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남성과 여성에게서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문제 해결을 선호했고 여성은 감정적 연결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은 나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남녀 모두 감정적 연결을 더 선호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해결책보다 이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원치 않는 조언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한 후 한 그룹에게는 즉시 조언을 제공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먼저 충분히 들어준 후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즉시 조언을 받은 그룹은 만족도가 낮았고
그 조언을 따를 가능성도 3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충분히 들어준 후 조언을 받은 그룹은 만족도가 높았고 85%가 그 조언을 참고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조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할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조언은 왜 존중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조언이 대화를 종료시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즉시 조언으로 응답하면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고마워. 그렇게 해볼게 하고 대화가 닫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해결책으로 가버리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바로 조언부터 하네라고 느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다. 그것은 말하기보다 두 배로 듣기 위함이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언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함께 있어줄 수는 있다. 여러분이 조언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당장 도와주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미 그 상황을 겪어보셨고 해결 방법도 아시니까요. 그래서 조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언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공감해주는 것이요. 그랬구나. 힘들겠다. 많이 속상하겠네 같은 말들이 때로는 어떤 조언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8가지 대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존중받는 대화법 5가지와 존중받지 못하는 대화법 3가지였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60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이고, 누군가에게는 조부모이며, 누군가에게는 선배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 세월 속에 쌓인 지혜와 경험, 아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은 모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귀한 것이 존중받는 방식은 강요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 그것은 무게가 됩니다. 하지만 나눌 때 그것은 빛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빈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담이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자주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의 말에 더 귀 기울인다는 것을, 여러분과의 대화를 더 편안해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또 잔소리했나 하는 걱정 대신 오늘은 좋은 대화를 나눴어. 내 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하는 평온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적용해 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버관계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준 당신 마음에 조용히 고맙습니다.